5월 4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라 꼴이 아닙니다. 김경수에 대해서 경찰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오늘 김경수가 경찰에 출두합니다. 검찰은 이 드루킹 재판에서 아무런 준비나 의혹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의 검경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건설노조위원장이 마포대교를 작년에 불법 점거해서 퇴근길에 몇 시간 동안 마비시켜 놓고도 투사 행세를 하며 수배된 상황에서 그냥 무사하게 노조 해관에 들어있다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50분간 훈계를 하고 그리고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자진 출두죠. 그러지 않았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수배자를 잡을 공권력도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자, 나라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 파괴시켜 가면서도 지금 이 정권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 칼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짓에 휘둘리는 시대의 가벼움, 지지율과 시류에 따라 같이 춤추고 싶은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간혹 만난 분들은 속이 상해서 요즘 술을 많이 먹는다, TV를 보지 않는다, 한국은 한번 죽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무런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없이 돌아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 해석이 담겨 있지요. 세상에 어떤 이 정치 논평도 자신의 해설이 담겨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저는 어느 정치인과 정파에도 전혀 접촉이 되어 있지 않은,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대다수의 정치 소식을 전달하는 논평이나 패널, 심지어 방송국조차도, 종편조차도 여기 아니면 저기에 대부분 끈과 인연이 다 있고 의식을 하고, 정치가 아니면 자본을 의식하기도 할 겁니다. 저는 최근에 한 2년 동안 어떤 정치인도 접촉하거나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뉴스대로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면 그냥 KBS나 MBC를 틀거나 그냥 CNN을 틀어서 그냥 보면 될 겁니다. 근데 굳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배경이 뭔가, 황장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걸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 논평을 하겠다라는 사람, 제가 정치인입니까? 저는 정치인 아닙니다. 저보고 투쟁해라 어쩐다 하는데 나라가 죽을 지경이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뒤로 빠질 사람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뉴스 브리핑도 하지 않지요. 자, 저는 어딘가 끈을 대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실한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원칙과 방향을 바꾸어서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애척했던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뉴스를 보도하는 자세나 태도는 전혀 수정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박수무당이거나 점장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제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관도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모든 것을 다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거나 그냥 전달하는 구실만 한다면 저는 이 뉴스 브리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옳았든 틀렸든 지금 제가 믿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에서 어긋나면 신이라도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라도 비판을 할 겁니다. 이것이 저는 뉴스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뉴스 각종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 가운데 99%가 믿을만 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99%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한마디로 목적의식과 방향을 분명히 권력의 입장에 서서 가진 뉴스가 다양한 행태로 포장되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뉴스라고 부르는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 페이크 팩트입니다. 가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정치라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치는 권력이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권력은 자신한테 유리하게 국민들의 의식을 재조직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실을 가짜 뉴스로 포장을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수량 물량 작전을 통해서 대중들의 의식을 마비시킵니다.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나눈 판문점 선언이라는 합의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왜 그런 합의를 했을까라고 수긍이 가는 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은 때가 아니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된 다음에 해야 되거나 북한의 진위가 확인된 이후에 행해지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포기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파퓰리즘으로 선물을 국민들에게 던지고 근데 그것이 살만한 파퓰리즘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파퓰리즘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정규직이나 주 52시간이나 문재인 케어로 일자리 창출로 여러분 행복해지셨습니까? 배 터집니까? 청년수당으로 청년들이 살만해졌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악용을 해서 양극화에 갈데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심리를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기고 적폐청산이라는 시효로 보수 이꼴 부패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자신들은 올바른 대한민국을 세우고 미국 이꼴 패권 제국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마치 중국이 우방이고
북한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동포인 양 포장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지금 73년, 그러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73년이고요. 6.25 이후에 지금 68년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겪었다면 국민들은 북한이라는 체제와 시스템, 김정은 3대 세습과 독재, 그리고 인권 탄압과 잔혹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신들 스스로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남한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전쟁을 일으키고 불덩어리를 만들겠다고 위협하던 악마가 1월 1일 날부터 평창올림픽에 오겠다고 하고 한 너댓 달 벌인 쇼로 갑자기 천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악마가 천사 되기가 그렇게 쉽다면 이 세상에서 선악의 구분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80%다. 제가 뉴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 스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으로 시비 걸지 말기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악마가 천사가 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속에는요, 솔직히 우리 국민들의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이 있습니다. 필립 카우프만이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로 만들고 밀란 쿤데라가 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을 썼지요. 그 소설의 배경이 68년 체코에서 벌어진 방공의거, 당시의 체코의 지식인들의 한마디로 유랑과 아이러니, 고민 등을 담고 있는 매우 차원이 높은 소설입니다. 영화는 에로 영화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대중으로서 그 소설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가벼움인데 소설 자체는 무거웠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남북 관계라는 부분, 비핵화라는 부분이 담고 있는 엄청난 무거운 과제들을 우리는 생각보다 호탕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악마가 아닌 그냥 당당한 청년으로서 또박또박 말 잘하는 김정은, 예의를 갖추는 김정은,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김정은, 그리고 그의 복스러운 마누라 이술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평양냉면으로 이 사태를 이해하고 만찬에서 벌어진 조용필 노래로 이 사태를 소화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지극히 무거운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소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서 설득해서 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면 이것은 김정은보다 훨씬 뛰어났던 저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문재인보다 훨씬 뛰어났던 그 이전의 대통령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요즘 문바나 문구로 오소리들이 댓글 달하는 모양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을 신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욕하던 트럼프가 좌파 언론과 좌파 댓글들에 의해서 갑자기 트럼프 바람 좀 피우면 어때? 스캔들이 있으면 어때? 우리는 트럼프만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그들의 추앙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을 뭘 먹냐?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는 뭘 결정하든 조금의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더불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무거운 거예요. 역사의 한 고비에서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수천만 명이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일들이 속출한 것입니다. 자, 1938년에 독일 뮌헨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챔벌린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에두아르 달라이에 총리,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사자가 모였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무기를, 함정을, 포를 규제하는 국제사회의 규칙을 어기고 몰래 한마디로 군비를 강화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존재로 부각되었습니다. 자, 그때 챔벌린이나 달라이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자국 국민의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뮌헨 협정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뮌헨 협정은 딴 게 아닙니다. 체코의 서쪽에, 우리 한국에서 보면 서쪽이고 독일에서 보면 동쪽이겠죠. 어쨌든 서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서쪽에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국경지대에 체코 안에 많이 사는 주데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주데텐 란트를 독일이 갖고 가야 되겠다. 즉 체코 땅을 뺐는데 체코 사람은 없고 영국과 프랑스가 체코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갖고 체코 대통령은 나중에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국가 땅을 떼달라는 히틀러의 요구에 더 이상은 침략이 없다라고 구두 다짐을 받고 프랑스와 영국의 총리는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챔벌린 총리는 평화를 가져왔다고 열렬히 환영을 받았고 프랑스로 돌아오는 달라이의 총리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내려가서 돌이 날라오고 맞을까 걱정했는데 그를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멍청한 바보들이라고 달라이의 총리가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을 비꼬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73년 1월에 파리 협정으로 월명, 북한 같은 월명과 월남에 있는 주사파 게릴라인 베트콩, 한국 같으면 주사파죠. 그리고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미국의 국무장관 키신저, 안 죽고 참 오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도 필요하면 바꿔쳐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사이 쿠슈너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키신저가 월명의 협상대표 레둑터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트럼프한테, 문재인한테, 김정은한테 노벨 평화상을 준다 어쩌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맺어진 일들 중에서 90% 이상이 나중에 평화가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왜? 한쪽이 거짓으로 평화협정을 보통 맺기 마련이죠. 속을 감추고요. 자, 그때 레둑토는 체면이 있었는지 평화가 정착된 뒤에 받겠다고 상을 사양했는데요. 그거는 2년 뒤에 월남을 먹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상군은 떠나지만은 월명이나 베트콩이 다시 공격을 하면 미국의 공군력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닉슨이 찰떡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닉슨은 그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고 대탕트라고 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국교를 회복하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려고 쭉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닉슨은 73년에 본인 스스로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제 74년에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통령이던 포드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75년에 월명과 베트콩이 남베트남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미국 의회는 베트남을 지원하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곧바로 2달도 되지 않아서 75년 4월 30일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14만 명에 이르는 월명군이 남베트남 지역에 숨어 있었는데 누가 베트콩이고 누가 월명군인지 사실은 구별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애초에 일부만 베트콩이고 즉 남베트남 국민 중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수포로 밀림으로 들어가서 베트콩이 되었겠지만 또 상당수는 월명이 베트콩처럼 내려와 있었습니다. 미국이 애초에 그 베트콩을 협상의 대상자로 남베트남에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부터가 일이 잘못된 거죠. 역사를 해석하는 미국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38년에 미넨 회담을 할 때쯤에 프랑스와 영국의 여론은 국민들은 그걸 지지를 했습니까? 거부를 했습니까? 여론조사로 하면 90%가 미넨 평화 협정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유럽 대륙은 거의 전부가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체코는 38년부터 이리저리 국토가 뜯겨버리면서 나라가 곧바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당시 프랑스나 영국의 국민들은 1차 대전에서 프랑스 벨기에 국경에 참호해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전쟁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지도층부터 국민까지 찰떡같이 그렇게 자기 신념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전쟁이 없고 평화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무조건 그 국민의 비를 맞추려고 했죠. 당시 프랑스 군대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세계 병력 숫자로 말하면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독일이 급격하게 군비를 증강시켰지만은 영국도 만만치 않은 이 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전쟁의 의지가 없다 보니 장군이라는 사람들이나 군 간부들은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노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실제 병력은 엉뚱한 데 배치해 놓거나 마지노선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완성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독일의 기습에 의해서 프랑스는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940년 5월에 영퍼 연합군 33만 명이 프랑스 북부 덩크르크에 포위된 상황에서 처칠이 영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좀 덩신 같은 엉뚱한 처칠을 총리로 만들어서 처칠도 뵐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자빠지면 곧바로 또 독일과 항복형 평화조약을 맺으려 했지요. 자, 그때 영국의 국민들은 유럽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걸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국의 지도층은 전부 항복하자 하는데 영국의 서민들은 싸우자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 국민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지지율입니다.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김정은과의 러브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김정은이 독대에서 걷는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7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김정은이 변한다? 그렇게 변할 놈이 왜 핵과 ICBM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개발해서 협박을 합니까? 이제 그걸 완성시켰으니 칼자루는 자기가 지었다. 평화회담을 해봤자 시간을 끌면서 나는 모든 것을 얻어내고, 가만히 보니 미국의 트럼프도 중간 선거부터 개인적인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걸 악용해서 협상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남측 정권이 내 편이 되어서 모든 기획과 연출을 도와주니 중국도 나한테 지금 핵을 가진 뒤로 살살 달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협상을 성공시킨 것처럼 발표하고 적당히 핵과 핵물질들을 전부 시설들을 숨겨놓고 사찰과 검증을 받는 쇼를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미군이 철수되고 남한이 분열되고 남측에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훨씬 늘어났을 때 그때쯤 판을 깨버리겠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고 내가 결정을 하면 된다. 이제 칼자루는 전 세계에 내가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판을 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김정은의 그런 수를 다 안다고 큰소리 치던 미국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이유로 협상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은 이 협상이 무조건 성공할 거고 평화로 가고 있고 전쟁이 없어졌고 남북한이 같이 잘 살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 저래도 끝까지 신의를 지켜서 김정은을 반쯤 작살을 내줄 거고 북한을 폭격해 줄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전부 페인트 모션이고 협상에 들어가면 김정은을 아주 깨버릴 거다. 한마디로 북한을 현혹시키는 작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볼 때요, 두 가지 다 틀렸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류를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매한 사람 99명이 등을 돌려도 똑똑한 사람 1명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요, 북한의 김정은 뜻대로 문재인 정권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트럼프가 개인적 욕심에서 북한과 딜을 쳤다 하더라도 그 딜이 완성된 채 해피엔딩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거짓으로 오랫동안 모든 것을 속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암흑의 시대입니다. 다키스트 아워가 한국은 지금입니다. 처칠 같은 지도자가 없고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앞날이 좀 암담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치인 탓하지 마시고 주변에 사람이 정신 못 차린다고 탓하지 말고요, 자기나 자기 주변부터 정신을 똑바로 유지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만 신념이 있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태가 김정은과 문재인의 뜻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정의가 아닌 일을 아무리 포장해서 그것을 국민들을 현혹시켜도, 아무리 우매한 개돼지 같은 국민들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릴 건가 하는 부분만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율 때문에 시류가 그렇게 올라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당장 각오를 다지고요. 자식부터, 집구석부터, 친구부터, 직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가감하게 붙어주길 바랍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깃발 들고 나가고 거리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변부터 싸우세요. 일상의 생활부터 싸워가기 바랍니다. 신념이 있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제일 많이 떠들었던 저부터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촉이 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가지고 싸우기 바랍니다. 달러 사고 도망갈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자, 시류에 흔들리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